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행복은 아주 조금씩 천천히 오는 것 같지만 불행은 꼭 한 번에 닥쳐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불행은 꼭 저에게만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 이럴까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시리라 생각해요. 저 역시도 남들은 쉽게 가지는 행복, 쉽게 풀리는 일들인데 왜 나만 이렇게 모든 게 어려울까? 왜 나에게 행복은 찾아오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노력했던 삶입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첫 번째로 찾아온 불행은 바로 가족들의 교통사고였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와 언니 이렇게 네 식구는 휴일을 맞아 자연농원으로 놀러가는 중이었어요. 아버지는 당시 중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중소기업 규모의 회사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팀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덕분에 집은 넉넉했지만 두 분 다 일을 하시는 통에 저는 부모님보다 언니와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저는 언니의 야무진 손으로 해주는 김치볶음밥을 제일 좋아했었습니다. 언니, 나 오늘도 김치볶음밥 먹고 싶어. 김치볶음밥? 알았어. 언니 숙제만 하고 바로 해줄게. 나 배고픈데. 우리 미애양,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와 5살 터울이었던 언니는 이미 교복을 입고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 언니가 저를 정말 많이 챙겨줬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때 그 누구보다 세상에서 언니가 제일 좋았어요. 부모님 말은 듣지 않아도 언니의 말은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언니가 해주는 김치볶음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렇지? 언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지? 응. 언니, 설거지는 내가 할래. 할 수 있겠어? 그릇 깨지면 위험한데. 아니야, 밥은 언니가 했으니까 정리는 내가 할 거야. 그날도 학교를 다녀와 집에서 언니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날과 달리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같은 반 친구들 때문이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부모님과 주말이면 놀러 다니고 또 수업이 끝난 시간에 맞춰 엄마가 데리러 오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이 하굣길에 저를 데리러 오신 적이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말엔 부모님도 쉬고 싶어 하셔서 집 앞 놀이터에서 노는 게 전부였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저희 자매에게 무관심했던 건 아니었어요. 잠들기 전까지 늘 책을 읽어주셨고 또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미애,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아니야. 선생님한테 혼났어? 엄마,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 아빠 손잡고 놀러 가고 싶어. 우리 미애, 엄마가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속상했구나. 엄마가 미안해. 그럼 이번 주말에 아빠랑 언니랑 다 같이 놀러 갈까? 응, 좋아. 꼭 가는 거지? 그럼 엄마가 맛있는 김밥도 싸줄게. 가서 구경도 하고 잔디밭에서 김밥도 먹자. 응, 좋아. 진짜 가는 거다? 그럼 진짜 가는 거지? 약속? 저는 엄마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받아내고 그 주 내내 주말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제가 학교 다녔던 시절엔 토요일에도 공부하러 학교에 갔었어요. 토요일 오전까지 수업이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교 정문으로 달려가니 엄마와 아빠, 언니가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달려나오는 저를 보며 손을 흔들어 주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우리 딸, 오늘 공부 잘했어? 응,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우리 빨리 자연농원으로 가요. 그래, 출발하자. 그렇게 저희 네 식구는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자연농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음악 시간에 배운 노래를 신나게 불렀고 엄마와 아빠는 그런 저를 귀엽게 봐주셨어요. 그렇게 도착한 자연농원은 정말 새로운 세계였죠. 쉽게 볼 수 없었던 동물들도 실컷 보고 예쁘게 정리된 꽃을 보며 한껏 흥분해서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더 좋았던 건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왔다는 점입니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을 우리 엄마와 아빠, 언니도 함께 보고 있다는 신기함. 그리고 제가 느끼는 이 좋은 감정들을 가족들도 느끼고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에 더욱 흥분했었던 것 같아요. 실컷 구경하고 엄마가 싸주신 맛있는 김밥과 삶은 달걀과 사이다도 먹고 또 관람차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친구들에게 자랑할 게 생겼다며 빨리 월요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떠들던 때였습니다. 월요일에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오늘 본 거 다 얘기할 거야. 오늘 집에 가서 일기장에도 뭐 했는지 쓰자. 응? 나도 학교 가서 관람차 탔다고 자랑해야지. 그렇게 오늘 하루 있었던 행복한 일들을 다시 생각하며 신나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 제 왼손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부모님은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세상에 혼자 남겨진 상황. 당시 어떤 기분이었고 무엇을 느꼈는지 지금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는 공황 상태였습니다. 뭘 먹어도 토하고 잠도 잘 수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잠들면 꿈에 부모님과 언니가 나와 왜 너만 살았냐고 원망할 것 같아 무서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 큰일 나요. 저 다 싫어요. 저도 엄마랑 아빠랑 언니 따라갈래요. 혼자서 학교 갈 준비하고 학교가 끝나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얼마나 질긴 목숨인지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안 자도 제 몸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닥쳤던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어요. 모든 게 싫었고 또 모든 것들이 무서웠어요. 왜 나만 두고 그렇게 떠났냐고 원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꼭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놀러 가자고 얘기만 안 했어도 오늘이 아니라 다른 날 놀러 왔으면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친구들이 자랑하고 놀려도 그냥 참을걸. 엄마와 아빠는 늘 나와 언니를 위해 노력하셨는데 왜 저는 참지 못하고 꼭 그날 놀러 가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무서웠던 건 언니의 부재였습니다. 세상의 전부였던 언니가 없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무서웠어요. 언니, 엄마, 아빠, 나 너무 무서워. 보고 싶어. 나도 데리러 와. 매일 울며 가족을 찾았지만 제 소원은 너무나 당연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질긴 목숨은 저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저를 내몰았어요. 에휴, 저거 불쌍해서 어떡해. 에휴, 어린 것을 누가 어떻게 떠났대? 그런데 미애는 이제 누가 키워? 글쎄, 미애는 첫째 이모가 데려가지 않을까? 왼손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잃고 퇴원한 저는 사랑받았던 막내 조카에서 한순간에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친척 누구도 저를 걷어 키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친척집을 전전하게 결국 보육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할머니의 결정이었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할머니는 이렇게 사랑도 못 받고 구박만 받으며 살 바엔 가족들 품에서 벗어나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라는 게 이유였어요. 어른이 된 지금 그때 할머니의 선택을 생각해보면 정말 비겁한 어른이 따로 없었죠. 저를 버린 거잖아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저는 친척들이 너무 무서웠고 그냥 할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보육원에서도 당연히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기만 했어요. 학교도 전학을 가야 했고 보육원의 모든 것들이 낯설었고 그냥 무서웠어요. 이 사람들도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늘 주눅 들어 있었어요. 혹시라도 잘못하면 여기서도 쫓겨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말도 잘 안 하고 보육원에 있는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았죠. 그냥 조용히 눈에 띄지 않고 살아가는 게 좋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행동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넌 왜 손가락이 없어? 어? 뭐야? 얘 손가락이 없어. 그리고 사고로 잃어버린 손가락은 다른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었어요. 저는 늘 다친 손을 숨기며 생활했고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내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마다 보육원으로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왔었습니다. 그날은 한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의료봉사를 나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때는 의료봉사라는 말도 모른 채 그냥 사람들이 우리를 돌봐주러 오는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다른 아이들은 봉사를 온 의사들에게 달려가 매달리고 뭘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신나게 놀고 있었죠. 하지만 전 의사 선생님들이 무서웠고 또 싫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늘 제가 아프다고 해도 주사만 놔주고 살기 싫다고 해도 저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싫었거든요. 먹기 싫은 약도 억지로 먹으라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철이 없었죠? 당연히 제가 건강해지려면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야 하는데 어렸던 저는 그 모든 게 싫었나 봐요. 그렇게 봉사를 온 의사와 간호사들을 피해 보육원 건물 뒤편 공터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넌 아픈 곳이 없니? 네? 갑자기 한 의사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역광으로 인해 그 의사 선생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을 처음 보았을 때 느낌은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본 얼굴은 꽤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잘생긴 사람을 보니 쑥스러우면서도 왠지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죠. 지금 돌아보면 정말 어렸던 생각이죠? 그렇게 싫어하던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잘생긴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이 스르르 풀렸던 저. 굳이 변명하자면 지금까지 저를 돌봐주셨던 병원의 선생님들은 전부 할아버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젊은 선생님이 아픈 곳은 없냐고 물어보니 마음이 스르르 풀렸던 것 같아요. 역시 잘생기고 예쁜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은 아픈 곳이 없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질문에 습관적으로 왼쪽 손을 숨겼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선생님은 제 손을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학생 손은 깨끗한가 한번 볼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손을 가져갔고 제 왼손을 본 순간 단번에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다시 손을 숨기려고 했고 당연히 의사 선생님은 손을 숨기지 못하게 하셨죠. 어쩌다가 손이 이렇게 됐어요?
변한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봤던 모든 사람들은 제 손을 보고 모두 한마디씩 했던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선생님 역시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섭고 서러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고가 나서 다친 건데.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손가락을 계속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손가락도 다칠 수 있어서 그래. 괜찮아.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언니도 없어요. 다들 보고 싶어요. 손가락 없어진 거보다 가족이 없는 게 더 무서워요. 의사 선생님의 괜찮다는 한마디에 그동안 속에 쌓였던 얘기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러고 있는 저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당황하지도 않고 저를 능숙하게 달랬습니다. 우리 학생한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손 치료하기 싫어? 더 아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엄청 큰 주사도 계속 맞아야 하고 쓴 약도 더 많이 먹어야 해. 큰 주사랑 약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러고 있지 말고 선생님이랑 저기 가서 치료하자. 알았지? 네. 저는 숨어서 앉아있던 곳에서 일어나 의사 선생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다쳤니? 3달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 다쳤어요. 수술은 잘 됐는데 치료는 꾸준히 해야 돼. 그래야 왼손을 사용하는데 무리가 가지 않아. 그럼 병원에 매일 가야 해요? 병원 싫어요. 아니야. 2주일에 한 번씩만 오면 돼. 미애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이 손가락은 이미 수술이 잘 돼서 괜찮아요. 혹시나 저에게 돈이 들까 화들짝 놀라서 저에게 다가온 보육원 선생님은 제 손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고 그렇게 말하는 보육원 선생님을 빤히 바라보던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더니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물론 수술은 잘 됐죠. 하지만 이 아이는 성장기예요. 손이 크면서 상처가 덧날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경과를 살펴야 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여기가 감옥인가요? 무서운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네요. 의사 선생님의 싸늘한 말에 보육원 선생님은 저를 째려보며 말을 아꼈고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보육원 원장님이 저희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미애야, 손이 많이 아프니? 사실 잠이 들 때마다 손이 아팠던 적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괜찮다고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눈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었습니다. 전에 수술한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주고 계속 통원 치료를 하라고 했을 텐데 그런 말은 전혀 전달하지 않았나요? 거기 어느 병원입니까? 어디 환자한테 제대로 처방도 하지 않는 병원이 어딥니까? 저는 나중에 봉사를 나온 병원이 제가 있었던 보육원에서 꽤 많은 후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혹시나 후원이 끊길까 무서웠던 원장님은 얼른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셨죠. 그래서 보육원 원장님은 호통치는 의사 선생님을 보며 제가 여기에 온 이후로 병원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얘기했고 담당 선생님은 그런 보육원 원장님과 선생님을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을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나오기 힘들다면 제가 매주 와서 이 아이의 손을 봐주겠습니다. 보안이 여기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 아이가 지금 상태가 제일 좋지 않습니다. 동주 선생님, 와서 이 아이 손 좀 봐주세요.
성형외과 담당이라던 선생님이 오셔서 제 손을 봐주시더니 제 손이 완전히 성장이 될 때까지 그리고 성장한 후에도 꾸준한 치료와 상태를 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처음 발견하신 의사 선생님은 정형외과 전문이라는 걸 조금 더 큰 후에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학생 많이 아팠을 텐데 그래도 잘 참았네요. 앞으로는 아프면 무조건 말해야 해요. 알았죠? 네. 그렇게 봉사를 왔던 선생님들이 돌아가고 보육원 원장님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운이 좋구나. 어쨌든 너가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우리 보육원이 아이들을 학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아파도 참고 치료 잘 받아야 한다. 약도 잘 먹고. 알았니? 네. 알겠습니다. 꾸벅 인사를 하고 나온 저는 저의 왼손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손가락이 없는 저의 왼손은 늘 놀림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또는 쓸모없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창피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손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손이 없다고 저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 요즘 아이들은 이럴 때 인류애를 회복했다는 표현을 쓰던데 저는 차가웠던 왼쪽 가슴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일 뒤 일요일, 의사 선생님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애야, 잘 지냈니? 네. 어디 손 좀 볼까? 저는 자신 있게 손을 내밀었고 제 손을 유심히 보며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의 얼굴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좋아졌네? 약은 잘 먹었어? 네. 미애가 밥도 잘 먹고 약도 잘 챙겨 먹었습니다. 그치, 미애야? 네. 저 약이랑 밥 잘 먹었어요. 정말 잘했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해보자. 네. 2주마다 저를 보기 위해 오시는 의사 선생님을 보고 같이 지냈던 아이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했어요. 눈치가 빨랐던 선생님은 혹시 제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까 오시면 다른 아이들도 아픈 곳은 없는지 늘 함께 살펴주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혹시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던 게 어쩌면 현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의사 선생님께 칭찬받기 위해 더 열심히 약을 먹고 선생님이 오실 때마다 치료를 잘 받았어요. 한마디로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가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매일 의사 선생님만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실 때마다 2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고 늘 칭찬을 바라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언니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소한 일에도 저를 칭찬해주고 아껴줬던 사람이 없었던 저는 제가 뭘 해도 잘했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께 의지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제가 6학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저를 찾아와 주셨던 의사 선생님. 분명 귀찮은 날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선생님은 저를 위해 쉬는 날을 꼭 저에게 투자하셨고 저는 그런 선생님이 좋아 믿고 의지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크자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개인적인 일도 조금씩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의사 선생님 역시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미애를 보고 있으면 우리 아들이 생각나. 선생님, 아들이요? 아마 우리 아들도 지금 살아있다면 미애 나이쯤 됐을 거야. 살아있다면? 그럼 지금 죽었다는 얘긴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선생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엄청 큰 트럭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우리 아들을 쳤어. 그리고 그 트럭 운전자는 도망갔지.
결국 트럭 운전자는 잡았지만 우리 아들은 세상을 떠났어. 그 트럭 운전자는 나와 내 아내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미 우리 아들은 이 세상에 없는데 그럴 거였으면 운전을 똑바로 했어야지. 신호를 잘 지켰어야지. 안 그러니? 우리 가족이 사고가 난 이유도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자 때문이었어요. 그 운전자는 다치긴 했지만 멀쩡하게 살아나 지금 아마 그때 일은 잊고 멀쩡하게 살아가겠죠. 의사 선생님의 아들을 친 그 트럭 운전사도 마찬가지겠죠. 너무 화가 나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런 나쁜 사람들은 벌을 제대로 받아야 해요. 제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미애가 꼭 훌륭한 사람이 돼서 복수해줘. 알았지? 하고 의사 선생님의 큰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꼭 우리 아빠 손 같아서 눈물이 찔끔 났어요. 하지만 선생님 앞에서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울면 선생님이 너무 속상해할 것 같았거든요. 저도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눈치도 빨라지고 이럴 땐 가만히 있는 게 좋다는 걸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 좋아 그 손을 놓기 싫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저를 챙겨주는 어른은 의사 선생님이 유일했거든요. 다시 만난 부모님 같았습니다. 내가 우리 미애한테 별 얘기를 다 하네. 괜찮아요, 선생님. 오늘 들은 얘기는 비밀로 할게요. 고마워. 그러면서 제 머리를 쓱쓱 쓰다듬어 주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부모님께 칭찬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의사 선생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늘 생각했고 또 어떤 일을 해야 의사 선생님이 또 나를 칭찬해 주실까 늘 그 생각뿐이었어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보육원에 있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잘 돌보고 그때까지 먹었던 약 역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서 성장통이 심했던 저는 잘 때마다 다친 왼손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이 얘기를 하자 보육원 선생님은 저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보고 싶어 꾀병을 부리는 거라며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하지 않았고 보육원 원장님 역시 바쁘신 분 귀찮게 하지 말라며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선생님이 오는 월요일이 됐고 저는 선생님을 보자마자 울며 불며 손이 너무 아프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어? 응? 지난번에 선생님이 가고 나서부터 밤마다 매일 아팠어요.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퉁퉁 부은 제 손을 보고 의사 선생님은 크게 화를 냈고 경과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며 저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제대로 빨지도 않은 더러운 이불 속에서 지내다 깨끗한 병원 친구에 누우니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단순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이 저를 보러 매일 병실에 와주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실 선생님은 매일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오직 저 하나를 보기 위해 의사 선생님은 매일 병원에 찾아오신 거였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냥 늘 다니는 봉사활동 장소에서 지내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이 중 한 명이었는데 분명 저보다 더 많이 아픈 아이도 만났을 텐데 선생님은 저를 정말 특별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선생님께 의지하는 날이 점점 늘어났죠. 고민이 생기면 늘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어떤 비밀도 오직 의사 선생님께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퇴원했을 때는 보육원에서는 저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같은 방을 쓰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됐죠. 의사 선생님이랑 다른 의사 선생님이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관리하면 더 이상 후원도 하지 않고 언론이랬나?
신문사에 제보할 거라고 했어. 그래서 제이 선생님이 무릎 꿇고 막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다고 빌었어. 정말? 응, 그렇다니까. 그 후로 우리 여자아이들 생리대도 잘 챙겨주고, 제이 선생님은 멀리 떠났어. 제이 선생님은 늘 제 왼손을 보며 흉을 받고 그런 손으론 커서도 어디서 절 받아주는 곳이 없을 거라고 늘 나쁘게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보고 꾀병이라며 무시했던 선생님도 제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 선생님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니 속이 너무 후련했습니다. 선생님! 어이구, 못 본 사이에 우리 미애 더 큰 것 같네? 이 모든 일들이 다 의사 선생님이 해준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기뻐. 선생님이 보육원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선생님께 안겼어요. 이런 저를 마다하지 않고 선생님 역시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미애에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 같이 원장실로 들어가자. 중요한 얘기가 뭘까요? 저는 제 손이 다 나아서 더 이상 의사 선생님이 올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할까봐 덜컥 겁이 났어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들어간 원장실에서 의사 선생님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미애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네? 입양 절차를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입양이라니. 그럼 의사 선생님이 제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멋진 사람이 우리 아빠라니. 하늘에 계신 아빠한텐 너무 미안했지만 그 순간은 정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이제 미애는 너무 큰 아이고. 입양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미애를 입양해도 저희 병원의 후원은 끊기지 않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원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원장님은 저를 따로 불렀죠. 네가 무슨 수로 의사를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양을 갈 수 있게 됐으니 축하한다. 분명 기분 나쁜 말이었죠.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입양의 입자도 꺼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선생님이 너무 좋았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이런 원장님의 비꼼도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 아빠가 된다니 오직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통원 치료가 있던 날, 이제 아빠가 될 의사 선생님과 아픈 손 얘기보다 다른 얘기, 예를 들면 학교 짝꿍의 입냄새 같은 사소한 얘기를 잔뜩 하고 나오니 밖에 옷을 예쁘게 차려입으신 여자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생이 정미애 양인가요? 그런데요? 저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 방금 학생이 만나고 온 한상철 의사의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순간 긴장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의 아내라면 이제 곧 제 엄마가 될 분이잖아요. 떨리는 가슴을 잡고 아내 되시는 분을 따라갔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전 미애 양을 입양할 생각이 없어요. 네? 우리 남편이 미애 양한테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에겐 아들을 잃은 슬픔이 있어요. 그 슬픔을 미애 양으로 덮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에게 자식은 오직 우리 아들뿐이에요. 잘 알아들었죠? 괜한 기대감으로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입양은 부모가 될 사람 모두가 찬성해야 하는 거 알죠? 전 미애 양을 우리 가족으로 맞지 않을 거예요. 우리 남편한테 무슨 얘기를 해서 저렇게 미애 양을 입양하겠다고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착각하지 말아요. 미애 양이 우리 가족이 될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본인의 말만 하고 떠난 선생님의 아내는 정말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보육원까지 찾아와 입양하지 않을 거라고 엄포를 놓고 갔어요. 그리고 다른 간호사를 통해 약만 전달한 의사 선생님은 한동안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상처를 입은 저는 한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제가 정말 어렵게 마음을 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리고 얼마 후 선생님이 보육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애야, 미안해. 내가 아내를 설득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응? 의사 선생님은 미안해하며 저를 따라다녔지만 저는 선생님을 모른 척했습니다. 아내께서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는데 저를 입양할 리가 없잖아요. 저를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 아내분과 상의도 없이 저를 입양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또다시 저를 실망하게 만든 선생님이 너무 싫었어요. 미안하다며 보낸 선물들을 다 버리고 원장님께 의사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니? 네, 저 괜찮아요. 그리고 얼마 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며 저를 찾아온 의사 선생님은 미국으로 떠난다며 더 이상 저를 찾아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저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은 떠났고 몇 년 후 성인이 된 저는 보육원을 나와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헤어진 후 공부도 소홀히 했고 대학은 성적도 성적이지만 등록금 때문에 꿈도 꿀 수 없었어요. 보육원을 나오자마자 바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한 저는 취업 역시 손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쓰레기 분리장에서 일자리를 마련한 저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돈을 모아 작은 단칸방을 얻은 저는 시골의 한 신문사에 취직해 문의 전화를 받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자님, 여기 좀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인지 하수도가 계속 넘쳐 흐른대요. 구청에 신고해도 별 문제 없다고만 한다고 하고. 정확한 위치 보내주세요. 네.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주민들의 제보가 들어오면 잘 정리해서 기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도 가끔 취재하러 오지 않는다고 전화해서 난리를 피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쉬운 일이었어요. 미애 씨, 오늘 일 몇 시에 끝나요? 저는 이제 퇴근하려는데요. 저 지금 취재 가는 곳이 미애 씨 집 근처인데 저랑 같이 가실래요? 네, 좋아요. 집에 가려고 했지만 이 기자의 꼬임에 넘어가 얼떨결에 취재하는 곳까지 따라갔던 저는 그날 기자라는 직업이 정말 멋진 직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함께한 이 기자님이 직업 사람으로서도 멋진 남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때요? 저 정말 멋있죠? 네, 그렇네요. 저 이거 말고도 멋진 모습 더 많아요. 우와, 좋으시겠다. 궁금하지 않아요? 제 모습. 글쎄요. 또 어떤 모습이 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꼬리냈습니다. 하지만 결혼도 쉽지 않았어요. 손가락뿐만 아니라 가족도 없이 홀로 세상에 남은 저를 시부모님은 반기지 않으셨죠. 하지만 남편의 설득 덕분에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제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정말 시부모님께 잘해드렸어요. 이런 저를 보고 시부모님의 마음도 많이 풀어주셨죠. 미혜야, 덕분에 이런 호강도 다 해본다. 아니에요, 어머님. 광고 보고 어머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나도 미의 친엄마가 되도록 노력해볼게. 알았지? 네, 감사해요, 어머님. 얼른 집으로 가자. 엄마가 저녁해줄게. 네. 하지만 저는 정말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의 불행은 쉽게 저를 놔주지 않았어요. 취재를 떠났던 남편이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10살, 둘째 아들이 6살이었어요. 저는 모든 가족을 교통사고로 잃고 말았습니다.
이 신붙은 년 같으니 니년의 나쁜 기운이 우리 아들을 죽였어.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은 거라고. 네 부모도 모자라 우리 아들까지 죽게 만드니 속이 시원하니? 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약기시도 인간. 그렇게 남편은 떠나고 아들 둘과 함께 시부모님께 버려진 저는 더 이상 신문사도 다닐 수 없었습니다. 신문사가 너무 불편했어요. 오히려 다른 기자님들은 저의 잘못이 아니니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했지만 신문사에 출근할 때마다 남편이 생각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데리고 그 동네를 떠나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많고 정신없는 곳에서 지내면 이 우울감을 떨쳐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보육원에 들어간 이후로 도시에 산 적이 없었던 저는 비싼 월세를 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거기에 저를 괴롭게 했던 또 다른 것은 둘째 아들이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일 때 쉬지 않고 일만 해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난 건 아닌지 늘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비싼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둘째 아들의 약값까지 저는 쉴 틈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적 바빴던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엄마가 되면 난 꼭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지 생각했는데 오히려 부모님보다 더 바쁜 엄마가 됐습니다. 용우야, 동생이랑 저녁에 빵이랑 우유 먹어. 알았지? 엄마, 오늘도 밤에 들어와요? 미안해. 대신 이번 주 일요일엔 엄마랑 용성이랑 같이 놀러 가자. 이번엔 정말 갈 수 있어. 진짜죠? 우리 어디로 놀러 가요? 용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엄마는 용우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다 좋으니까. 아싸, 신난다. 내일 학교 가서 자랑해야지. 용성이가 약 싫다고 해도 약 꼭 먹여야 해. 알았지? 알았어요. 안 그러면 저번처럼 용성이 또... 엄마 없을 땐 용우가 용성이 지켜줘야 해. 알았지? 응, 알았어요. 엄마 갔다 올게. 이따가 집에서 보자. 맛있는 거 사올게.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아직 어린 첫째 아들에게 시킨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또 서글펐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리화하며 일을 하러 다녔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너무 말랐다고 음식을 많이 먹이라고 했지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아이들에게 좋은 걸 해줄 수가 없었어요. 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달걀과 햄을 사는 것도 몇 번을 망설이다 겨우 하나 살까 말까한 형편이었거든요. 그날도 통장을 보며 이번 달 월세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굉장히 솔깃한 제안을 했어요. 미애 씨, 혹시 간병인 해보는 거 어때? 간병인이요? 지금 일보다 돈도 많이 벌고 아이들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서 자기한테 좋을 것 같아. 나는 이미 아이돌 보는 일을 하고 있어서 미애 씨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해주는 거야. 어때? 해볼래? 저는 더움을 차가움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네, 해볼래요. 간병인으로서의 생활은 쉬우면서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돌보는 분의 취향을 모두 맞춰줘야 했고 무엇보다 성인을 저 혼자 목욕시키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통장에 찍히는 0의 개수를 보고 더욱 힘을 내 일을 했습니다. 두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서요. 보육원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20년을 넘게 지냈어요. 저를 돌본다는 게 꼭 예쁘게 화장하고 옷을 차려입는다는 게 아니라 나 정말 괜찮은지 힘들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고 쉬어야 할 땐 쉬어야 한다는 게 나를 진정으로 돌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두 아들에게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 반찬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저를 정말 행복하게 했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미애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라고 하셨던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돌봐드렸던 어르신은 제가 간병을 시작하자마자 6개월도 채 안 돼서 돌아가셨고 저는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 처지가 됐습니다. 이제 어디서 또 어떤 일을 해야 두 아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과 걱정이 컸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밥을 먹고 있는데 어르신의 둘째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애 씨, 다른 일자리 찾았어요? 아니요, 이제 다시 찾아봐야죠. 미애 씨가 우리 아버지를 너무 잘 돌봐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미애 씨 아직 일자리 못 찾았으면 내가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어떤 일인데요? 전 다 좋아요. 우리 남편의 거래처 회장님인데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간병인을 찾고 있다고 했대요. 그래서 미애 씨가 생각나서 얘기해보는 거예요. 회장님 댁은 평창동이고 아마 저희가 줬던 월급보다 2배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건데. 해볼래요? 저는 당연히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도 꽤 많은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의 2배라니. 처음 가보는 평창동이라는 곳, 그곳에서 제일 큰 집에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 긴장되면서 우리 둘째에게 더 좋은 음식과 약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에 묘하게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간병인으로 일하게 된 정미애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신을 집사라고 소개한 남자는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줬고 전보다 빠른 퇴근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집을 둘러봤습니다. 계속 회장님 옆에 있을 필요는 없고 여기 벨이 울리면 그때 들어가서 회장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아, 저희는 회장님 목욕해 주시는 분은 따로 있으니 목욕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기 공간에서 벨이 울리길 기다리고 있는데 집사가 회장님의 점심 식사라면서 직접 갖다 드리고 다 드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빈 그릇을 들고 나오면 된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조용히 노크하고 들어간 방은 우리 집 전체 집 크기보다 큰 방이었어요. 들어오는 소리에 눈을 뜬 회장님은 한 기업의 회장님답게 아주 날카로운 눈빛을 갖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간병인입니다. 점심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침대 테이블을 내리고 그 위에 식사를 올려놓고 반찬 그릇 위에 덮여있는 뚜껑을 열고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제 왼손을 잡았습니다. 남편 죽고 2 아들 키우려고 시작한 간병인. 어느 날 평창동 대저택 사는 회장님을 간병하게 되는 순간 내 얼굴을 빤히 보다가 내 왼손을 보더니 미애야, 아빠야. 회장님이 울기 시작하는데 아빠? 아빠라고요? 저의 아빠는 이미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너무 놀라 회장님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주름이 많은 얼굴이 너무 익숙해 보이는 거예요. 미애야, 아빠 잊었니? 아빠 생각 안 나? 응? 아빠? 맙소사! 선생님! 회장님은 바로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 저의 손을 치료해 주셨던 의사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놀랍고 긴 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잘생기고 건강했던 선생님이 아파서 홀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선생님, 보고 싶었는데 선생님 그렇게 미국 가거나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누워 계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미애야, 아빠 괜찮아. 울지 말고 또. 우리 미애 얼마나 잘 컸나. 얼굴 좀 보자. 얼굴이 눈물범벅이 된 저와 선생님은 한동안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끝낼 시간이 됐는데도 제가 나오지 않자
방으로 들어온 집사님은 저희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이게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회장님은 집사님을 진정시키고 저희가 어떤 사이인지 천천히 설명하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왜 이렇게 말랐어? 응? 저는 보육원에서 나오게 된 일, 그리고 신문사에서 남편을 만났지만 남편 역시 교통사고로 잃었던 일, 그리고 지금은 두 아들과 함께 살지만 둘째 아들이 아프다는 얘기까지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 어리광을 부리듯 얘기하니 보육원에서 선생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동도 힘드신 것 같은 선생님을 보니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미애야, 나는 괜찮아. 오랜만에 우리 미애 손 좀 볼까? 계속 치료 잘했지? 네. 오랜만에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그동안 긴장하며 살아왔던 삶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미국으로 가셔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국에서도 계속 의사로 지냈던 선생님은 환자로 만났던 사람의 큰 투자를 받아 바이오 회사를 설립했다고 하셨어요. 회사의 성공으로 수조 원대의 이익을 내는 회사로 키우셨고, 한국으로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저를 찾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를 너무 만나고 싶었어. 너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거든. 한국에 오자마자 보육원부터 찾아갔더니 너는 이미 보육원을 떠난 뒤더구나. 그곳에서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을 때 너는 그곳에도 없었어.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너를 찾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너를 만나는구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응?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선생님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 괜찮을 거라고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간병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저를 가엾게 여기신 선생님은 저와 두 아들에게 새 집부터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말했지만 넌 내 딸이고 나에게 살아있는 유일한 자식이야. 내 자식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난 절대 못 본다. 그리고 대기가 길어 만날 수 없었던 심장 전문의도 선생님 덕분에 쉽게 만날 수 있었죠. 둘째 아들은 꾸준한 치료로 점점 건강이 좋아졌고, 누굴 닮았는지 바이올린에 소질이 있던 첫째 아들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바이올린도 사주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것은 아이들에게 다시 할아버지가 생겼다는 것이죠.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는 남편이 죽은 후 아이들을 보려 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모르면서 자라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오늘 배운 곡 연주해 드릴게요. 우냐, 어디 들어보자. 선생님, 아니죠. 이젠 아버지죠. 아버지의 삶에도 다시 활력이 돌기 시작했고, 여전히 거동은 불편하시지만 웃음이 많아지셨다며 집사님도 좋아하셨습니다. 언제쯤 이 모든 불행이 멈출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 이미 저의 불행을 멈추게 하고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길게 돌아온 거 있죠? 말 그대로 저는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을 전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걸 살면서 깨달았거든요. 언젠가 또 다른 불행이 저를 찾아오겠죠. 하지만 이젠 무섭다고 울지 않고 맞서 싸울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미리 걱정하지 않고 지금을 즐기려고요. 어렵게 찾아온 행복을 쉽게 놓치기 싫거든요. 여러분도 저처럼 너무 절망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분명히 어느 날 갑자기 행복이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그럼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